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댓글에서 많이 재밌는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동네 길냥아비님, 문제는 이런데도 한동훈이를 민주당 내 수박들이 탄핵 반대한다는 거죠. 우상호가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탄핵 반대한다고 했다는 거 참 보면, 그죠? 참 답답해요. 이게 이 법무부 장관이 할 도리는 아니거든요. 대보름님, 이 나라가 산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하셨고요. 데빌조님이 앞서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너무 나대는 바람에 수사권 조정이 급물살 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맨 처음에 이 앞에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합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검찰 조정 수사권 조정안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갖는다는 게 이제 그 당시 합의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줄어서 2개만 가져라 라고 했던 이유가 이유는 사실은 그거죠.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너무 나대니까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검찰 수사권 조정을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더 검찰한테 아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검수완박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검수완박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갔었잖아요. 그게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너무 오버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 정말 망할 수가 있겠구나. 문을 걸어 닫아야 되겠다. 검찰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걱정하는 검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그닥 크지 않은 이유가 이제 검찰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편에서는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도 이미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별 수 없다. 그냥 가는 데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검찰 문부터 걸어 잠글 거라고.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정권을 바꿨다 말았다 뒤집었다 어쨌다 그때 바꿔가면서 한다는 거 표적을 바꿔가면서 한다는 건 너무나도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죄가 있든 없든 감옥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검찰을 그대로 둘 수가 있겠어요? 다음 정권은 누가 들어오더라도 검찰 문부터 걸어 잠그겠죠. 근데 검찰도 이제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참. 참 많이 답답했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박광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빗발치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하지만 박광원 실드 치기 바쁜 수구 세력입니다. 이게 요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놓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요. 왜 하필 박광원이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박광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은 이 사람이 친낙계다.
친이낙연계다라는 것 때문에도 비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불쾌해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박광훈이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공보단장이라는 정말 중책, 홍보를 맡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선거 캠프에 잘 나타나지도 않을 정도로 게을렀고 선거를 더 이상 태업을 했다라는 부분 지적하신 분들 많아요. 사실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선 기간 동안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안 했어요. 대놓고 태업을 했습니다. 그나마 조웅천 의원은 그나마 그때도 선거운동은 했어. 적극적으로 했었어. 그나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나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랬으면 조웅천이야말로 제일 먼저 날아갔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나마 남아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반 이재명 편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막상 본선거 들어가는 게 열심히 뛰었거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친낙계 의원들은 어쨌다? 대놓고 태업을 했습니다. 태업을 하면 다행이지. 군데군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죠. 딴지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를 욕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기 누구야, 고향의 신모 경기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 기간 중에 거의 대놓고 이재명 대표 욕하기도 했다 그러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은 내내 반 이재명이었어. 같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도지사를 향해서 비판, 거의 쌍욕에 가까운 욕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진짜, 하여튼 대선 기간 동안 놀았죠. 부산의 배재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선거운동에 나오는 걸 못 봤다고 합니다. 배재정 의원 지역구에는요, 플랜카드조차 제대로 안 갈려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박, 친낙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요, 지난 대선 때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지역구에 플랜카드 하나 안 걸어요. 근데 박광훈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선거 캠프에서 홍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캠프에 안 나타나는 그런 사람, 그게 그래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원내대표를 한다고? 말이 돼야지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수구 세력들은요, 또 개딸 이러면서 개딸들이 박광훈을 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딸의 안 개딸의 문제가 아니고, 개딸 안 개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도의상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상도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원내대표에 당선된다?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원내대표로 앉힐 수가 있죠? 그러니 당연히 비판이 나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수구 세력들은 뭐라 그런다? 이걸 다 개딸들의 망동이라고까지 해요. 개딸들 열폭 이러고, 박광훈이라는 정상적 인물이 불러올 나비 효과 이러고 있어요. 아니, 정상적인 인물이 자기 당 선거운동에 안 나타납니까? 더군다나 공보단장 이런 거 같이 중책을 맡아놓고 안 나타나요? 이게 정상적 인물입니까? 여하튼 수구 세력들은 지금 박광훈 실드 치기에 지금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죠. 박광훈에 대한 비판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비난들을 전부 다 개딸의 망동이라는 식으로 뭉뚱그려서 비난하면서 박광훈을 쉴드치기에 바쁩니다. 이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딱 하나죠. 이런 거를 통해서 민주당 내에서 찌지고 뽑고 싸움이 나기를 바라는 거죠. 즉 이낙연계가 박광훈을 통해서 세력을 회복해가지고 지지세를 회복해가지고
그걸로 이재명하고 싸움을 벌려라.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싸워라, 싸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에요. 조기에 불붙은 이낙연 등판론이라는 등, 박강원이 통합 내세웠지만 벌써 비명 친명 대결 조짐이라는 등, 이낙연 정계 복귀 기반이 확보가 됐다는 등 이런 보도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가만히 있을까요? 어느 민주 진보 진영의 그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네. 이 박광온을 앞세워가지고 이낙연이 지금 복귀 조짐, 복귀를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당내 분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왜 찍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내 분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분란의 수준이 그냥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재명은 죽여버려라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민주당 당사 앞에서 반 이재명 집회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일단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제명하라고, 내쫓으라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거야. 누가 걱정을 안 해? 박광훈이 그 시발점이 될 건데 누가 걱정을 안 합니까? 그리고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개딸들의 망동이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한편으로 보자면은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박광훈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낙연을 누가 정말 반기는 건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2014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4년에 그 당시에 김한길이 민주당 대표를 했을 때가 있어요. 김한길, 안철수가 대패했죠. 지방선거 대패하고 지방선거 대패했나? 각종 재보궐선거 다 대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러났고 그 물러난 뒷자리를 다시 문재인 대표가 채웁니다. 그때 김한길 쪽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국에 당을 따로 차려서 딴살림 차려서 나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욕을 하고 나갔습니까? 얼마나 분탕질을 치고 나갔어요. 그 세력들이 지금 이번에는 누구를 앞세우고 있다? 이낙연을 앞세우고 있고요. 그때 김한길을 그렇게 추켜 세웠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아까 봤던 주간조선이니 데일리안이니 매일경제니 이런 애들이었던 거예요. 수구 세력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김한길을 떠받들었던 자들이 이번에는 이낙연을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낙연 세력이 어디로 갈지도 결과적으로 맨 나중에 어디로 갈지도 여기서 뻔히 나오는 거야. 김한길이 윤석열을 지지할 거라고는 저는 아무리 그렇지만 김한길이 그러겠나라고 했는데 그랬죠. 이낙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루트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옵니다. 노무현을 비판하고 노무현한테 그렇게 험악하게 굴었던 자들이 결국에 다 나가가지고 이명박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지지를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하나각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을 그렇게 대놓고 욕했던 주승용 같은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들은 애시당초에 민주당 내에 있는 분열 세력이고 분란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구 세력들이 이렇게 쉴드 치러 나서는 거죠. 이들을 내각제와 연결시켜서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왜? 김한길도 그렇고요. 이낙연 쪽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각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각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가 대표적인 내각제주의자잖아요. 그 다음에 정세균도 대표적인 내각제주의자예요.
얘들은 내각제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각제를 내세우면은 얘네들이 민주당을 깨고 나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각제 세력으로 있으면서 국진당에는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 국진당 쪽하고 적절히 연립정부를 구성해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제3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3지대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구 세력이 붙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 세력이 붙었다가 양쪽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대대로 그 민주당 그 세력이 대대로 이렇게 정치를 해온 그런 세력인 경우가 참 많죠. 예. 그러니까 이 내각제가요, 기득권자들이 그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이보다 좋은 제도가 없어요. 내각제의 그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요, 이게 수구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기득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돼요, 사실은. 그 중선거구제라면 1등 아니면 2등, 1, 2등이 다 나란히 동반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구, 그다음에 중간 수구, 그다음에 이렇게 민주 진보 세력 요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 적당히 나눠 먹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제3지대도 적당히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각제의 중선거구. 그러니까 중선거구제가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강학상, 이론상의 장점일 뿐이고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그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요. 그게 그 장점이 발휘되는 사례는 없어요. 중선거구의 대표적인 문제를 드러내준 데가 일본이거든요. 중선거구도 3명, 4명씩 뽑으면은 얘기가 또 달라요. 근데 꼭 2명을 뽑아. 우리도 지금 보면 2명씩 뽑자 그러잖아. 그거는 망하는 선거예요. 그리고 중선거구 대신에 오히려 대선거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소선거구와 대선거구를 통합해서 적절히 혼합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제도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대선거구제가 지금 비례대표가 그 대선거구거든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국의 하나를 선거구로 잡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때, 이런 방식을 채택하든가 해야지 소선거구 자체를 없애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말 그대로 수구 세력들을 위한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지금 이탄희 의원은 대단히 이탄희 의원이 지금 현재 중선거구제를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탄희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론상의 그런 그 근거들만 가지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그 제도가 들어가면 망해요. 자, 답답합니다. 자, 지금 뭐 답답한데요. 지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강훈 대표하고 손을 잡고 담대하고 견고한 통합을 이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상대방만큼 크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단결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감적인 뉴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또 핏대로 확 올라가 또 욕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자.